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한림논술에서 수리논술 수업을 하고 있는 박경식입니다. 오늘 주제는 일단은 중하위권의 입시 전략이라고 일단 잡아봤습니다. 사실 중하위권이라는 어감이 설명의 주제로는 사실 썩 좋은 어감은 아닙니다. 좋은 어감은 아닌데 그냥 썼어요. 그냥 썼는데 뭐 이유는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제 학생들이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제 어떤 눈높이라는 측면에서 음 현재 상황을 쪼끔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거기서부터 인제 앞으로 나갈 방향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즉 현실을 일단은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감이 쪼끔 안 좋다 하더라도 일단 그냥 썼습니다. 예. 뭐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릴 부분은 일단은 아마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 그냥 전체적인 입시 상황. 특히 인제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건 이제 정시 입시 상황이죠. 정시에서 뭐 소위 인제 자연계생들의 어떤 문과 침공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뭐 고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쪼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쪽 동네 우리 지역에서의 인제 고3 학생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어 음. 이게 컨트롤이 쪼끔 잘 안 먹네. 네. 현재 고3의 입시 상황인데요. 잠깐만요. 이 센서가 쪼끔 그런가 본데요. 개관으로 본 입시 모집 인원입니다. 모집 인원이 인제 교과 전형이 이제 많이 늘었죠. 저희가 인제 전통적으로 이쪽 지역에서 1번 전형은 사실은 학종이었습니다. 학종이 인제 인원수가 제일 많고 그다음이 사실은 논술이었어요. 논술이 한 1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인제 교과는 거의 한 4%뭐 이런 정도 되면 좀 이렇게 적은 전형이었죠. 그래서 인제 별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인제 갑자기 교과 전형이 확 늘었습니다. 여기 인제 정시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지금 정시 인원이 많이 늘었죠. 그죠? 많이 늘면서 실질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매우 감소를 하면서 이게 인제 교과와 그다음에 정시 이쪽으로 많이 넘어갔고 논술의 경우에는 사실은 별로 줄지 않았습니다. 약간 줄긴 했는데 이거는 참 재밌게도 근 한 10년 넘게 논술 줄어든다, 논술 줄어든다, 논술 없어진다는 얘기는 계속 해 왔어요. 아주 지겹게 그냥 들어왔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줄어서 원래 한 2% 3% 되던 게 9.3 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끔씩 계속 줄어들긴 했습니다. 근데 한 해로 보면 사실상 차이 없어요. 한 해로 보면. 그냥 이슈만 계속 이슈몰이를 하는 겁니다. 어. 그렇게 인제 어쨌든 지금 인제 이 교과 부분이 인제 많이 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인제 어떻게 될 건가 뭐 그런 부분을 쪼끔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자 정시에서 특히 상위권 1 등급에서 이과 애들이 엄청 뭐 다 쓸어먹고 있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1 등급에서 거의 뭐 다죠.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인제 2 등급, 3 등급 이러고 내려오면 조금씩 현실화가 돼 가요. 말하자면 문이과의 비율은 어쨌든 대략 반반입니다, 전체로 놓고 보면. 전체로 보면 여전히 반반인데 상위권 애들이 특히 이과로 몰려가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1 등급에서 이과가 엄청 많아요. 근데 한 4 등급 정도 내려오면 얼추 인제 5 등급 정도 되면 약간 비슷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요 정도 되면 인제 어차피 위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밑에서는 '어차피 똑같나 보다. 옛날이랑 똑같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사실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은 순차적으로 숫자가 누적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결국은 위쪽에 많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게 3 등급, 4 등급이 되더라도. 네. 위에서부터 계속 밀려서 내려오니까요. 예. 그럼 이게 수학만 그러냐? 국어,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수학 1 등급만큼의 경향성은 아니지만 국어도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거의 80%죠, 1 등급이. 얘도 거의 70% 예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도 기본적으로 이과 애들이 상위 포지션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당연합니다. 왜 잘하는 애들이 다 이과로 가니까요. 옛날로 같으면은 문과로 갔을 애들이 다 일단 이과를 찍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시에서 위쪽에서 이과 애들이 많다. 그러면 한 3-4 등급 정도 되면은 사실상 이제 문이과가 통합돼 있는 수학이 반영되고 하다 보면은 옛날 3 등급이 3 등급이 아닌 거예요, 지금 3 등급은.
그러니까 지금 모의고사에서 3등급을 찍고 있으면 한 3, 4년 전 기준으로 통합되기 전 기준 한 2년, 3년 전만 하더라도 실제로는 4등급이라고 봐야 돼요. 그 친구들이 지금 3등급을 찍고 있는 겁니다. 이과 애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의고사 등급의 인플레이션이 좀 있어요. 느낌상.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전체 그래프입니다. 이게 파란 라인이 이과 라인이에요. 파란 라인이 이과 라인이, 빨간 라인이 문과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이 국수 4, 요쪽은 국, 미기, 과. 이렇게 선택한 애들. 그래서 이과 애들이 전체적으로 성적이 높습니다. 분포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요 정도까지는 아마 대체로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다음 요거는 이제 소위 이제 문과 침공 이야기죠. 문과 침공에서 이제 교차 지원, 그 과타우뭉시자가 인문계로 지원한 이 비율이, 요 파란 라인은 이게 추정치인데 요거는 이제 진학사 추정치여서 추정이긴 합니다만 꽤 정확한 나름 데이터들이 많이 확보된 데이터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빨간 쪽은 이제 실제로 학교가 발표한, 그러니까 발표 안 된 데들도 꽤 있는데 어쨌든 대략 비슷한 어떤 뭐 비율을 따라갈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문과에 이과 애들이 들어가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이과생의 입장에서 정시를 생각할 때는 약간 호재입니다.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빠져나가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학교를 상위권으로 올리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과에서 문과 쪽으로 빠져나갔으니까 특히나 중하위권에 있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위에서 빠지니까 좋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등급 인플레이션이 있는 만큼의 마이너스와 앞에서 문과로 빠져주는 만큼의 플러스와 이 둘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요게 플러스 몇 퍼센트고 요게 마이너스 몇 퍼센트고 해가지고 몇 퍼센트쯤 유리해졌고 뭐 이렇게까지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이제 비슷한 건가? 그러면 뭐 특별히 손해 볼 건 없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은 이과이면서 동시에 현역 고3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문이과가 통합되면서의 수능 등급에서도 문제지만 재수생과의 비교가 더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재수생과의 비교에서는 여전히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계속. 특히나 코로나 시국이 그걸 더 가중시켜요. 그리고 이런 교차 지원도 그 상황을 가중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문과로 들어간 애들이 제대로 학교 생활을 못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이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높이려고 교차 지원을 하긴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서 수업을 시작하고 보니까 이거 영 체질에 안 맞는 거예요. 문과 쪽 수업을 계속 들으려고 하니까. 물론 어느 정도 그쪽 경향이 있는 애들이 가긴 했을 거예요. 왜냐면 특히 이쪽 동네에서 최상위권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학교들 보면은 뭐 1등부터 20등까지 중에서 뭐 문과가 1명, 2명, 막 이 정도 되고 막 18명이 막 이과로 가고 이 정도가 되면 사실은 그 18명 중에 전부 다 이과 성향일까요? 걔네가? 분명 문과 성향이 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비율은 적더라도. 걔들이 이과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교차 지원을 하려고 하는 애들은 걔들이 먼저일 거예요. 나는 타고난 이과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수학과학이고 나 사회는 완전 젬병이야. 이런 애들이 교차 지원, 그래도 학교 높이려고 교차 지원을 많이 했을까? 아닐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애들이 없잖아 있겠지만 난 그래도 이쪽도 할 수 있고 저쪽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애들 중에서 교차 지원을 하는 애들이 많겠죠. 근데 그런 애들도 막상 해보니까 아 그래도 이건 아닌데 이러면서 튕겨 나오는 애들이 어쨌든 꽤 있다는 거예요. 꽤 있다. 그럼 걔네는 현역과 겨루는 게 아니죠. 걔네는 다시 나오면 재수생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재수생이 늘어나는 효과로 나타나요. 그 재수생들이 늘어나는 효과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속 늘어납니다. 물론 최근 데이터는 빠져 있지만 어쨌든 이 경향성 당연히 꺾어지지 않았겠죠. 이 경향성 계속 이렇게 올라가요, 재수생들이. 사실은 비율이 이 정도 된다는 이야기는 이게 정시뿐만 아니라 학종 교과에서도 재수생들이 자꾸 침범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전체 모집 인원을 놓고 보면. 정시만 가지고는 저 비율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논술 마찬가지고요.
학종, 교과도 다 재수생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상황에 있는 거고요. 이게 상위권 학교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물론 중하위권으로 내려가면 조금 경향성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서울여대를 가기 위해서 목숨 걸고 재수할 거야. 이거보다는 그죠? 이제 내가 뭐 한 건대 정도 되는데 나 그래도 중대 갈 수 있었는데 한양대 갈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재수하려는 애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위권 학교들이 그런 경향성이 좀 더 높게 나타나긴 합니다. 그런데 동국대, 숙명여대, 서울여대라고 해서 그 경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반 이상이 재수생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수생과의 경쟁이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 지역, 이 지역 학생들의 특징을 한번 보자는 거죠. 전체 입시 상황은 그렇고 추천 전형의 경쟁률이 요거는 이제 수치들은 아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게 평균이 작년 평균 경쟁률이 한 11.71 정도 되는데요. 요거는 변화는 뭐냐면은 2021 때,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얼마만큼 늘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평균적으로 6.21 정도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요쪽 그전 평균이 대략 5대1, 6대1 요 정도였다는 거예요. 원래 교과는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였는데 경쟁률이 갑자기 12대1 정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교과의 경쟁률이 엄청 늘었어요. 그럼 재밌는 거는 이런 거예요. 교과의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2배 이상 늘었어요. 모집 인원이 2배 이상 늘었는데 거기에 경쟁률이 다시 한번 2배로 더블로 뛴 겁니다. 그럼 지원하는 학생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거의 4, 5배가 늘어난 겁니다. 지원 학생들이. 엄청 늘어났거든요. 그럼 그게 왜 가능했냐? 교과가 확대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교과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쟁률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탈락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위쪽은 아까 뭐 이게 상위권은 저희 관심 없고요. 사실 중위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하위권까지 봐야죠. 3점대 바깥까지도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수능 최저 조건이 문제가 돼요. 교과는 수능 최저가 있는 데들이 많거든요. 수능 최저가 있는 데들이 많습니다. 물론 요거는 좀 더 상위권 대학들의 데이터예요. 중하위권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경향성을 보자는 거예요. 경향성을 보기 위해서 이런 경향이 나타난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최저가 일단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돼서 사실은 탈락이 많이 높았고요. 학종도 보시면 학종은 이 정도인데 학종은 사실은 비슷비슷해요. 원래 이 정도였어요. 한 10, 한 4, 5대 1, 뭐 한 5, 6대 1, 이 정도까지 되거든요. 경쟁률이.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학종은 상대적으로 별 변화가 크게 뭐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학종은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모집 인원이 줄어든 만큼 지원하는 애들도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종이 워낙에 정시가 늘어나고 학종을 줄인다라는 게 이슈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학종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원하면 좀 어렵겠구나. 이런 게 이제 많이 들어온 거죠. 요 정도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비슷한 저항 경향이지만 모집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탈락자가 많이 늘어났다. 뭐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여기서는 최저이가 없습니다. 그럼 사실은 학종이라고 해서 최저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학종도 최저는 있습니다. 근데 이후 분석에서 굳이 최저를 많이 얘기를 하진 않아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건 사실 그 다음 표를 보시면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저 학교들이 아니고요. 얘들입니다. 중하위권. 그러니까 사실은 저 여기에 있는 학교들 제가 다 써놓은 건 아니고요. 약간 지방까지 내려가면 뭐 수원대라든지 뭐 논술본 이런 학교들 이제 쭉 있는데 그리고 사실 논술 있는 데 중심으로 논술 최저를 쓰려고 사실 논술 있는 데 중심으로 써놓은 거고요.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교과와 학종이. 교과는 대부분 최저가 있어요. 왜냐면은 문제는 지방 애들 때문이죠. 사실은. 조금 탓을 하자면 지방 애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모의고사 등급들이 평균 3등급인데 내신만 1.0대를 찍고 있는 애들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걔네들이 교과로 다 쓴단 말이죠. 그거를 한 전체 입시에서 4% 정도 받아줄 때는 사실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걔네들 좀 오라 그러고 해도 되는데 10%가 넘어가는
모집 인원의 상황에서 그 학생들을 다 뽑아버리면은 학교의 질이라는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교과 전형은 기본적으로 다 수능 최저를 깝니다. 반대로 학종에서는 수능 최저가 없이. 왜냐하면 어차피 그거 아니어도 교과 점수 아니어도 평가할 게 많으니까요. 논술은 어차피 뭐 반반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 이거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예전에는 약간 완화되긴 했어요. 논술은. 약간 완화되긴 했는데. 그래서 요런 상황을 조금 놓고 그러니까 입시 상황에서 교과와 학종이 논술이 요런 상황에 있다라는 걸 두고 이제 우리 지역 학생들의 스펙이 어떤 걸지를 한번 대입을 해보자는 거죠. 대입을 하면 우리 지역 학생들이 내신 등급과 수능 모의고사 어느 쪽이 높을까요? 수능이 더 높겠죠. 아무래도. 왜냐면 학교들이 좋잖아요. 학교들이 좋으니까 수능 실력에 비해서 내신 따기가 어려워요. 내신이 어려우니까 물론 학교별로 차이가 나고 학교 수준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지만 기본적으로는 수능 모의고사가 더 좋아요. 근데 이게 대략 한 등급 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평균적으로. 물론 이제 학교가 외곽으로 좀 나가면 이제 차이가 좀 줄어들고요. 한 등급 정도 차이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 나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어땠냐면 이러다 보니까 내신이 떨어지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포기했어요. 워낙 적게 뽑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잖아요. 많이 뽑으니까 그래도 가능성이 좀 생겼어요. 조금 이제 뭔가 조금 가시권이 보이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종은 교과가 떨어지지만 이 동네에서는 전부 비교과로 다 커버를 했었죠. 그래서 동아리 활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비교과 활동으로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이 학교는 다른 일반고 기준으로 0.5등급까지 커버해줘. 혹은 이 학교는 1등급까지 커버해줘. 자사고 같은 경우는 저기 선덕 같은 경우는 뭐 얼마까지 커버해줘. 얼마까지 커버해줘. 신일을 얼마까지 커버해줘. 이런 걸로 갔단 말이죠. 비교과로 커버를 해줄 수 있는 부분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 비교과의 커버가 코로나 시국에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수업을 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과목을 다른 학교는 안 까는 과목을 뭐 진로 선택 과목을 뭐 깔아줬어. 그걸 들었어. 물론 가산점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뭔가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비교과에서 이걸 커버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코로나 시국 속에서. 그러니까 거기다가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잖아요. 모집 인원이 주니까 이제 가능성이 더 떨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시는 뭐 어차피 뭐 정시는 정시죠. 늘 최후에 부르고 뭐 수능 열심히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교과 등급이 학교 커트라인들이 보면 교과가 높아요. 교과가 엄청 커트라인이 높고 그다음에 학종은 뚝 떨어지죠. 비교과들을 많이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정시가 이제 비교 대상으로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교과가 등급이 많이 내려와요. 일단 많이 뽑기도 하고 수능 최저가 다 걸리면 수능 최저가 걸리는 순간 교과 등급들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수능 최저를 통해서 걸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의 1.0대, 2.0대를 걸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합격 라인이 좀 내려가요. 한편 학생부 종합은 모집 인원이 줄었잖아요. 그리고 평가 요소가 비교과 영역을 많이 반영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더 교과를 많이 반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비율상. 그러다 보니까 교과가 좀 더 많이 반영되면서 커트라인이 점점 올라갑니다. 게다가 최저가 없어요. 최저가 없으니까 커트라인이 점점 올라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교과랑 종합이 약간 좁혀졌어요. 폭이. 원래는 차이가 좀 났었는데 교과만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났었는데 이게 약간 좁혀진 겁니다. 상황이 그 정도까지 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쓸 수 있는 전형이라는 게 남은 게 그래서 사실은 남은 게 사실은 논술밖에 없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정시는 정시대로 재수생들한테 치이고 뭐 또 이래 힘들고 저래 힘들고 뭐 인플레이션도 있고 뭐도 하고 뭐도. 교과는 그나마 가능성이 좀 생긴 거 자체는 오케이 다행. 그거는 좀 나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모집 인원이 아직은 적고 12%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원래부터 교과와 수능의 등급 차이가 나고 있는 지역이라는 측면의 한계는 어쩔 수는 없다는 거예요. 원래 불리한 지역이었다. 그리고 학종은 그나마 희망이었었는데 이제 그것도 좀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남은 게 논술밖에 없죠.
논술이 엄청 좋은 전형이냐? 그렇진 않아요. 다만 예전에 비해서 조건의 차이가 없는 전형이 논술밖에 없다는 거예요. 논술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거든요. 어차피 그대로 비율 그 정도 뽑고 있고, 오히려 약간씩 유리해지는 거는 이제 반영 비중에서 내신 비중을 조금씩 그래도 계속 더 낮추고 있고, 수능 최저도 조금씩 더 완화해주고 있고, 특히나 이 지역에서는 결론적으로 가장 1번 전형, 1번 전략을 하나만 꼽으라면 제일 많은 학생들이 해야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정시 플러스 논술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그나마. 아마 좋은 학교, 좋은 고등학교, 저기 뭐 대진고든 뭐 여러분 어디든 뭐 좋은 학교를 보낸다라고 생각을 할 때, 고1 들어갈 때 고민하시다 보면은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는 이유는 뭐 선덕도 마찬가지고요. 학종에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을 거야. 혹은 교과에서 엄청 잘 될 거야. 그런 거 기대하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시로도 잘 되고 어찌됐건 공부를 열심히 해놓으면 잘해놓으면 뭐가 잘 되겠지. 그래서 그런 생각들도 좀 있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가긴 갔는데. 그게 그렇게 보면 사실은 정시가 어떻게 보면 제일 맞는 전형이긴 해요. 불리하긴 하지만. 그런 전형,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시에 집중을 하려고 하면은 수시는 뭘 갖고 가냐? 그럼 수시는 논술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논술은 어차피 수학이니까요. 그 수학 공부하는 그 수학이니까. 그래서 이제 논술이 조금 부각이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사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입시 결과, 작년 입시 결과를 보면은 이 동네 전체가 사실은 입시 결과가 되게 안 좋습니다. 대부분, 예, 학교들이 대부분. 전체적으로 입시 결과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논술이 제일 선방했어요. 학종도 사실 깨지고 교과도 깨지고 다 박살이 났는데 그나마 논술이 제일 선방했어요. 논술도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뭐 그런 측면은 좀 있고요. 그래서 논술에서는 어쨌든 이제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 반영하는 거 이거부터 먼저 뭐 약간 진행. 학생부 늘 걱정하시는데 여기 요거는 사실은 2022 자료입니다. 내년 입시안은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는 요쪽에 들어가 있어요. 예, 여기에 보시면은 사실은 요게 아직 확정안이 아니어서 제가 표로 다 만들어 놓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표로는 2022안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나마 아직 지금까지 업데이트가 된 부분들은 조금 더 기록이 돼 있는 부분들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8페이지를 보시면 예, 요 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 그 앞에는 이제 2023 전형 기본 사항들을 제가 정리를 쭉 해놨고요. 거기에 이제 바뀐 비율들이 있는데 거기서 변화된 부분들이 8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논술 교과 비율에서 교과를 줄이고 논술을 놀리는 반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과를 더 보겠다고 하는 학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논술 비율을 높인 학교들 쭉 하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를 완화한 학교들 이런 학교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 시점까지는 그렇고요. 아마 확정안인들이 나오면은 좀 더 변동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게 수치들을 보시면 수치가 작죠, 그죠?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조금 크게 해놔봤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 이제 논술 100%로 뽑고요. 성균관대 등급별로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사실 3등급에서 5등급 요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1, 2등급에서 논술 안 써요. 아무리 불리해도 1, 2등급이면 교과 쓰든지 학종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6등급 밖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점수 차이가 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논술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한 3등급 정도, 한 2, 3등급 사이 정도, 2.5등급 정도부터 해서 한 5점대 초중반 이 정도까지가 보통 논술을 쓰거든요. 그러면 대략 한 2개 등급 정도 차이에서 점수 차이가 40점 만점에 1.5점이에요. 사실상 의미 없다는 겁니다. 논술 문제 하나의 부분 점수만큼이 안 돼요. 그러니까 논술 문제도 원래는 계산 실수 같은 게 거의 점수 반영이 잘 안 됩니다. 많이 안 됩니다. 한 문제 10점짜리 같으면 누가 봐도 단순 계산 실수. 그러니까 빼기인데 더하기를 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쓴 거를 한 1점 정도 간점하는데 그 폭이에요. 그 폭이니까 사실상 의미 없다는 겁니다. 사실상. 숭실대 정도가 보통 이제 제일 많이 반영하는 데예요. 숭실대 정도가. 근데 제일 많이 반영하는 숭실대 정도가 이제 요 정도. 요 정도면 조금 차이는 있죠. 한 4점 정도 되니까. 요 정도 되면은 그래도 조금 오씨 부담은 좀 될 수는 있겠는데 싶은데 이게 제일 많이 반영하는 겁니다. 이제 거의 뭐 독보적으로 많이 반영하는 게 이 정도인 거예요. 다른 데들은 거의 차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내신이 많이 떨어지는데 상대적으로 수능 모의고사가 좋다.
그러면 일단은 정시 쪽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정시를 생각했다면 수시는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논술이랑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논술이 내신을 안 보니까. 예, 그러니까 내신이 힘들면 어쨌든 논술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출제 유형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것도 요 자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표도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학교별 출제 경향이라는 걸 대략 이게 수능식의 어떤 계산 문제인지 아니면 논술형의 어떤 증명 문제인지, 그 다음에 문제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눠놓은 건데요. 근데 요 내용들은 사실 요거는 해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요게 뭐 한 해만 어떤 학교가 우리는 계산 문제 무조건 계산만 낼 거야 막 이렇게 고정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의 분포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시작 시기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학교의 제한폭이 조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특히나 중하위권으로 내려오면 할 게 많아요. 너무 할 게 많습니다. 그래갖고 국어도 올려야 되겠고 뭐 영어도 잡아야 되겠고 지금 탐구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와중에 수학은 또 해도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하긴 해야 되겠고 막 뭐 너무 복잡해요. 그 과정도 뭐 아직 다 안 끝나갖고 선행도 지금 아직 한 바퀴 반 바퀴도 못 돌았는데 지금 한 바퀴 돌고 지금 더 돌고 지금 뭘 논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계속 늦춰져요. 논술이. 그래서 보통 최상위권의 학생, 의대급을 가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2학년 여름 혹은 3학년 겨울이 되면서 바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 정도 시기가 되면은 그래도 서성한 정도를 노린 애들은 거의 논술 애들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인서울 자체를 목표로 한다든지 아니면 인서울의 하위권의 목표인 경우에는 점점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 뭐 5월 달까지 늦어지는 경우도 많고 실질적으로는 여름 방학 때 제일 많이 들어와요. 네, 학생들로 숫자로 보면 여름 방학 때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준비 기간, 대비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뒤쪽에 있는 학교를 노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증명형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수능에서 잘 못 보던 문제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수능에 증명이 없거든요. 수능은 계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학교를 이쪽에서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제한이 되는 거죠. 물론 대비하는 정도도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논술을 안 쓸 거면 몰라도 논술을 쓸 거라면 일찍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일찍부터 준비를 하는 게 일주일에 3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는 게 어차피 수학이에요. 어차피 수학이에요. 그 모양새가 수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능 수학을 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논술은 증명의 기본기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문제풀이의 유형 중심으로 해서 응용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심지어 논술 전형이라는 게 없더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부터 해야 실력을 쌓아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술 준비를 한다라는 것이 수능하고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신이 떨어져서 수능에 집중을 해야 하면, 정시에 집중을 해야 하면 수시 원서는 일단 논술이랑 병행을 하는 겁니다. 그게 부담이 없이 같이 가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차피 자료집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나중에도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성적대별 이제 입시 전략을 한번 몇 가지 제가 예시를 조금 한번 들어봤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예중에는 실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 데이터도 있고요. 약간 많이 보는 학생들을 조금 이렇게 평균 쳐서 데이터를 만든 것도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교과가 좋은 경우입니다. 물론 2점대 초중반이 좋은 교과냐라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예, 저희는 중하위권이니까요. 중하위권에서 2점대 초중반이면 좋은 내신입니다. 그러면 2점대 초중반을 가지고 어딜 갈 수 있느냐? 그게 교과 전형이 되었건 학종 전형이 되었건 뭐 교과라면 좀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학종 같은 경우에 그래도 한 건대 정도까지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건대 이상까지도. 건대 경희대까지를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건대 경희대가 학과에 따라서 펼쳐지지만 2점대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쭉 펼쳐집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해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고 갈 수 없어요. 이거 당연히 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기말 되게 집중해야 됩니다. 이거는 2학년 때까지 하던 것처럼 중간고사 한 달 대비하고 기말고사 한 달 대비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고 다만 6장을 전부 다 학종 내지는 교과를 쓸 수 있을 거냐? 학교의 개수가 많지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레벨대가 나오기 때문에 2.5 정도 예를 들어서 2.3 정도의 내신을 가지고 한양대 쓸 수 없잖아요. 그거 안 되거든요. 중대
아우. 아주 특이한 경우에 탐구형으로 들어가면 이게 정말 아주 특이하게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그거 보면서 입시 전략 짤 수는 없고요. 위쪽으로 못 가거든요. 근데 이 정도 내신을 가지고 또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가기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쓸 수 있는 학교의 개수가 제한이 돼요. 그래서 6학종 내지는 교과 학종을 섞어서 6개를 다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논술을 한두 장 정도로 섞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논술이 필요해질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논술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어차피 논술 병행은 입시에서 수능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다. 이 정도고요. 물론 1차적인 추천은 내신 집중하라는 겁니다. 1차적인 추천은 내신 집중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이 약간 좋은 경우, 물론 요거는 사실은 조금 제가 일부러 약간 높게 잡았습니다. 수능이 좋은 경우를 조금 주기 위해서 사실은 요거보다 평균적으로 요쪽도 0.5, 요쪽도 0.5 정도 떨어져 있는 게 사실 더 많은 일반적인 케이스이긴 한데, 사실은 2, 2, 3, 3, 3이 아니고 풀3로 봐야 돼요. 풀3인 경우들이 더 많고, 풀3이고 여기도 초중이 아니고 3점 중후반 해서 3.0 정도까지, 뭐 이런 경우가 같은 이야기예요. 비교 대상으로 보면 같이 되는데, 수능이 약간 좋아요. 그러면은 중간기말에서는 그냥 나쁘지 않은 정도로 일단 선방하는 정도로 가자. 그래서 집중했다면은 중간고사 대비 한 달 해야죠. 집중한다면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좀 그렇고 뭐 한 2주에서 3주 정도 어쨌든 그 기간 동안은 내신하고 나머지 동안 계속 수능 공부하고 그렇게 이제 가자는 거죠. 선방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논술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논술 집중은 사실 여기 빠져 있지만 원래는 정시 이야기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랑 논술 요거 같이 가자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수능이 많이 좋은 경우, 요 경우는 좀 차이가 좀 더 나게 한번 잡아봤어요. 물론 이 정도 수능 모의고사도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얘가 떨어지면 얘를 하나 정도 뭐 2, 3, 2, 3, 3 이런 정도로 떨어뜨린다면 요쪽도 같이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중후반이 아니라 뭐 후반에서 4점대 이렇게 떨어지면 되는 거라서 뭐 그런 식의 수능이 많이 좋은 경우라면은 사실 이런 경우라면 교과를 아예 버리고 가고 싶어요.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어차피 왜냐하면 눈높이가 이렇게 되잖아요. 3점대 중후반에서 갈 수 있는 학교 합격해도 안 갑니다. 2학년 때까지 이 성적을 갖고 있는 애들의 눈높이가 어디쯤 있을까요? 그건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눈높이. 동국대 간다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냥 기본이 서성안입니다. 그죠? 이 성적에서 2학년 때까지 이 성적에서 눈높이는 무조건 일단 서성안이에요. 중대도 그래 뭐 정 안 되면 나 중대까지는 허용할 수 있어 이렇게 나와요. 답답합니다. 매우 답답해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게 2학년 11월 혹은 3학년 3월 성적이라면 실수능에 가서 얘가 대략 동국대급 정도의 학교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동국대 내지는 한 숭실대, 서울과기대 정도까지. 그러면은 그 사이에 성적이 조금씩 계속 깨져 나갈 때마다 학생이 계속 타격을 받아요. 아, 나 원래 일 안 이랬는데. 원래 안 이랬는데.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원래는 여기 생각했는데. 원래는 여기 생각했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원래 생각했던 게 잘못됐던 거예요. 예, 문제의 근본 원인은 원래 생각했던 게 잘못된 거였습니다. 잘못된 거였는데 여기서 실수능을 가면서 떨어지는 정도를 감안을 안 하고 재수생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입시에서 늘 마찬가지입니다. 재수생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결국은 논술과 수능을 병행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포인트는 수능이에요. 포인트는 수능인데 수시 버릴 수 없으니까 논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예. 내신 인서울이 안 될 때 4점대 중후반이 되면은 일단 인서울이 안 됩니다. 경기권이에요. 근데 수능은 어쨌든 풀3이 나오고 있으면 사실 요 정도 성적이라면 실수능에 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인서울이 간당간당한 라인 정도까지 올 겁니다. 이게 실수능이면 인서울 되죠.
이게 실수능이면 인솔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떨어지잖아요. 심하게는 평균 한 등급 떨어지는 게 사실은 심한 게 아니에요. 그 정도 떨어지는 게 일상입니다. 평균 한 등급 떨어지는 게. 아주 특별한 케이스 아니에요. 저희가 아주 평균적으로 통상 0.5등급은 기본적으로 떨어진다고 봅니다. 0.5등급. 그러니까 4개 중에 2개는 일단 등급이 떨어져 있는 걸로 봐요. 그게 기본인데 거기서부터 0.5등급 정도 더 떨어지는 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아예 인솔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인솔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이쪽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상위권에서의 입시 전략하고 중하위권에서의 입시 전략에서는 아주 크게 갈라지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중상위권에서는 그냥 좋으면 좋은 만큼 좀 더 좋은 학교, 나쁘면 나쁜 만큼 그냥 좀 더 나쁜 학교, 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하위권으로 내려오면 요 중간에 뭐가 탁 지나가느냐 하면 인서울이라는 게 탁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순차적으로 있는데 요 사이에 인서울이 딱 지나가요. 그러니까 요 갭이 인서울이 됐냐 안 됐냐가 굉장히 차이가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안 되지만 무리를 해서라도 인서울을 노려볼 건지 이거에 대한 전략이 사실은 더 추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하위권이 쉽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중하위권의 입시 설명회는 가면 맨날 서울대 연고대만 얘기를 하고 있죠. 짜증나게. 참 답답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노려볼 수 있는 게 정시니까. 정시가 더 가능성이 있으니까. 왜 이쪽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좀 더 신경 쓰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이야기예요. 내신 인서울이 안 될 때. 요거 거의 같은 데이터고. 예. 요거입니다. 요거인데 요거예요. 인서울의 의지가 강하면.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사실은 교과를 4.0이하라고 썼지만 요거는 범위를 그냥 위쪽으로 잡아서 4.0이하인데요. 실질적으로 대부분 학생들이 이거 5점대 넘어갑니다. 5.0이라든지 5점대 초반, 초중반, 심지어 한 6점대까지 가는 애들도 이 성적 갖고 온 애들 많아요. 엄청 많거든요. 내신 6등급 막 이렇게 가요. 이 친구가 수능 실수능으로 가면 경기권 만만치 않습니다. 경기권과 충청권의 경계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상황으로 보여요. 그런데 인서울을 꼭 해야겠어. 난 죽었다 깨도 인서울 해야 되겠어. 인서울 못하면 나 재수할 거야. 그러면 너네 어머님은 재수 허락하시니?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어떡합니까? 무조건 6논술이죠. 준비된 밥이 된 논술, 방법이 논술밖에 없으니까. 그럼 6논술 파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6논술을 봤을 때 가능성이 높으냐? 높지 않습니다. 이게 가능성이 높으면 말이 안 되죠. 원래 성적이 안 되는 거를 지금 위쪽으로 높여서 가려고 하는데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가능성 낮습니다. 낮은데 인서울에서의 경쟁률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30대 1, 40대 1 가잖아요. 실경쟁률이라고 따져도 거의 20대 1 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제가 요 반 애들 수업을 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포지션상 좀 아래쪽 애들을 많이 그 수업을 좀 많이 보는데요. 요 성적 정도 되는 애들을 저희 반에서 들어간 애들이 비율이 확률이 높지 않은데요. 대략 한 15%에서 20% 정도 됩니다. 한 5에 하나, 7에 하나 정도는 합격합니다. 요 성적보다 높은 애들은 데이터에 포함 안 시킵니다. 걔네는 원래 갈 만큼 가는 애들은 이제 포함 안 시키고요. 원래 인서울 안 되는데 인서울을 그래도 성공한 애들, 논술로 성공한 애들. 그런 애들이 조금 보수 잡으면 한 7에 하나, 8에 하나 정도는 나와요. 예. 그래서 어쨌든 나는 의지를 가지고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방법은 논술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의 활용 용도라는 것이 어떻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동네 특성은 일단은 교과로는 원래 어려웠다. 근데 다만 이제 여지가 좀 생기긴 했지만 원래 어려웠다라는 게 커버가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어렵긴 하다. 학종은 인원수가 많이 줄어버렸다. 그래서 여전히 쉽지 않다. 더 어려워졌다. 그리고 정시는 뭐 어차피 어렵긴 마찬가지다.
어, 어차피 정시 어려운 건 뭐 늘 마찬가지고 정시가 그래도 좀 나은 거는 모집 인원이 좀 늘었다는 게 좀 낫긴 해요. 여전히 이제 재수생과의 경쟁과 이런 거 힘들긴 하지만 모집 인원이 좀 늘고 뭐 앞으로 좀 빠져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좀 낫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어렵긴 하죠. 그래서 논술은 어쨌든 돌파구가 될 수는 있다. 그리고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가 논술하기가 되게 좋아요. 꼭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더 그럴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은 논술 인원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별로 안 줄었거든요. 늘 9% 10% 그 근처예요. 약간씩 줄고는 있는데 근데 분포를 보면은 변동은 있는데 전체가 비슷한 거예요. 변동은 있는데. 근데 그 변동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상위권에서 줄고 중하위권에서 늘어납니다. 대체로 가천대라든지 수원대. 그래서 이제 학교를 아까 제 9.3, 9점 몇 퍼센트 잡은 거는 서울 15개대 기준으로 그렇고요. 이거를 논술 치는 학교 전체로 대상을 넓히면 오히려 논술 인원이 좀 더 늘어났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위에서 줄어든 만큼을 커버하고 밑에서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뭐 가천대 이런 데들이 대표적이죠. 거의 뭐 몇백 명 단위로 그냥 한 방에 논술로 바로 부어버렸으니까. 가천대, 수원대부터 뭐 시작해가지고 밑에 이제 논술 치는 학교들이 더 늘어났고요. 예,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논술은 유지되거나 상황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유리해진 측면들도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맨 처음에 잠깐 지나가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논술은 모집 인원 기준으로 수시에서 모집 인원 기준으로 학종 다음이었습니다. 학종을 제일 많이 뽑고 그다음 논술 뽑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교과 그다음에 뭐 특수지 질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지금 그게 역전됐죠. 수시에서 학종을 제일 많이 뽑고 그다음 교과입니다. 교과가 아까 10% 넘어갔고 그다음이 논술이에요. 그러니까 논술이 정시까지 포함해서 놓고 보면 원래는 세 번째 전형이었어요. 그죠? 학종, 정시 있고 그다음에 논술이었는데 세 번째 전형이었는데 이제는 네 번째 전형이 돼버렸어요. 인원수가 역전됐어요. 교과한테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으로 올수록 제가 엄청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어머님들 전체 입시판에서 어머님들의 인식 속에 논술이 없어요. 논술이 예전에 비해서 체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요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간담회라고 했는데 지금 어머님 모시는 어머님들이 사실 10분이 안 되시잖아요. 3, 4년 전, 4, 5년까지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설명하면 보통 70명에서 100명 정도 놓고 늘 설명을 했었는데 엄마들의 머릿속에서 입시판 전체 분위기 속에서 논술이 차지하는 포션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논술 자체가 바뀌지 않았는데 어머님들의 인식 속에서 논술이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논술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예요.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논술 자체가 쪼그라들어서 학생이 준 거면 난이도의 차이가 없는데 논술은 그대로 있는데 인식만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경쟁률이 더 편해지죠. 준비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 그래서 논술은 그래서 작년에 저희 입시 결과에서도 논술이 별로 안 줄고 다른 전형들은 많이 줄었지만 논술은 별로 안 줄은 것도 그런 이유들도 있습니다. 논술 자체는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건 아마 올해도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숫자는. 네. 그래서 논술을 계속 염두에 두고 시작할 거라면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 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격 사례인데요. 이 친구는 제가 지난 설명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친구 3월 달부터 오랫동안 제 수업 들었던 친구인데 최종 수능이 54437 나왔거든요. 최종 수능 54437 나왔는데 성신여대 들어갔는데요. 이 친구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립논술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학립논술 유튜브 채널 검색하시면은 뭐 선생님들 쭉 올라와 있는 거 있는데 제가 이 친구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거의 한 15분, 20분 정도에 걸쳐서 각 시기별로 제가 어떤 상담을 했었는지를 쭉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얘기를 다 하기에는 이야기가 너무 많으니까요. 네, 그걸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학립논술 그냥 치시면 돼요. 유튜브에서. 그러면 거기에 제 얼굴, 게 마스크 안 쓴 좀 훨씬 더 잘생긴 얼굴이 있습니다. 훨씬 잘생긴 얼굴, 배경 녹색으로 이렇게 내가 논술 박상생 이렇게 써놓은 게 있거든요. 입시상. 거기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30일 날 9시 30분에
그 다음에 요 친구는 조금 늦게 들어온 친구예요. 이 친구는 이제 9월달, 그러니까 여름에 들어온 친구예요. 그래서 9월 모의고사 성적부터 있는데 그 전에는 한 국어가 2, 3, 수학 2 정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최종 수능은 2, 3, 3, 5, 3 찍었어요. 최종 수능 2, 3, 3, 5, 3 찍었는데 이 친구는 결국은 과기대를 붙었습니다. 논술로 합격했는데 2, 3, 3, 5, 3으로 과기대를 붙으면 나쁘지 않게 간 거예요. 이 정도 뭐 엄청 대박 사례까지는 아니고요. 뭐 나쁘지 않게 갔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논술로 그렇게 나쁘게 가진 않아요. 말하자면 소위 납치됐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고 이제 적절하게 갔는데 조금 괜찮게 갔는데 이 친구가 저희 논술 모의고사 이건 손으로 쓴 거라 글씨가 조금 더 못생기긴 했는데요. 논술 모의고사에서 평균 대비 성적이 꽤 잘 나와요. 여름 이후로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계산 문제들의 경우에는 이제 하던 실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 친구가 원래는 2가 나왔던 친구고 수학이 2, 3 정도에서 나오고 있는 친구니까 어느 정도 실력은 잘 갖추고 있어서 점수는 꽤 높게 나오긴 나왔는데 이제 증명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점수가 뚝 떨어져요. 첫 회차 요거 증명 문제거든요. 증명 문제고 그러니까 증명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그리고 조금 난이도 있는 적분에 이런 것들이 좀 점수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거는 논술을 어느 정도 길게 대비를 했다면 분명히 점수가 많이 올라왔을 친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되게 아까운 거예요. 왜 얘가 과기대밖에 못 붙었을까? 얘가 최저도 2, 3 나오고요. 경희대 썼거든요. 저는 이 친구 최소한 3월 달부터 시작했으면 분명히 경희대 붙었을 거예요. 예, 분명히 붙었을 겁니다. 근데 논술 준비 시기가 길어지니까 논술로 합격하더라도 그냥 원래 갈 수 있는 그 정도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안타까운 친구예요. 더 좋게 더 잘 갈 수 있었는데. 그런 친구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수능이 많이 깨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 친구는 원래 9월까지도 2, 4, 3 나왔거든요. 근데 수능에서 5가 나오더라고요. 국어가. 안타까운 경우지요. 물론 광운대 갔으면 잘 갔습니다. 이 성적으로. 이 성적으로 광운대 갔으면 잘 갔어요. 매우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수능이 이런 정도로 깨지는 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는 뭐 나쁘지 않게 갔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개 케이스는 사실은 수능 대비, 요 수능 성적 대비 이제 학교가 조금 잘 가는 케이스를 보여드린 거고요. 요 친구는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은 6월 성적이 4, 2, 4, 5예요. 6월 성적이 4, 2, 4, 5. 얘는 요때 이제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라서 정확하지가 않아서 3, 4. 그리고 영어도 3, 국어도 3, 4, 영어도 3, 4. 근데 수학만 1. 탐구는 5, 4. 이렇게 찍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성적 분포가 유독 수학만 잘하는 친구. 대표적으로 유독 수학만 잘하는 애들. 이런 친구였거든요. 내신이 3.8인데 인서울이 좀 인서울은 좀 곤란한 이 친구였는데 저 이 친구 논술 잘했거든요. 수학만 잘하는 친구요. 그래서 저는 얘가 최저만 나오면 얘 괜찮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양대 이대 다 썼어요. 한양대 이대 경희대 건대 다 썼어요. 위에서부터 과기대 광운대까지. 전 제일 최하를 과기대 광운대로 봤어요. 이 친구는 논술 잘했거든요. 근데 수능이 5등급이 나온 거예요. 555, 52. 수능이 이렇게 깨지니까 최저가 안 나오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친구가 아무리 잘했다 해도 실력적으로 봤을 때 한양대까지는 그건 좀 아니었고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저는 이 친구 최저만 맞추면 무조건 경희대 간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정말 최저를 어렵지만 혹시라도 이대 최저 어떻게 안 될까?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대도 최저만 되면은 상당히 가능성 높다고 봤었어요. 근데 어쨌든 최종 결과가 5 이렇게 깨져버리니까 그나마 갈 수 있는 시험 칠 수 있는 제일 좋은 학교 과기대 갔어요. 근데 사실은 과기대를 가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요 수능 스펙 요 등급으로만 놓고 보면은 아주 좋은 합격 사례입니다. 아주 좋은 합격 사례라서 제가 넣어놓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 얘는 약간 나쁜 손가락이. 제가 수능을 가르치고 있지 않아서 이 친구한테 뭐 어떻게 해줄 수는 없었지만 얘가 수능 최저만 나왔으면 이대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결국 재수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입시는 성공했지만. 예. 그러니까 수능이 생각보다 깨지는 경우는 많다.
이런 경우는 일상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이전에 6월, 9월 요런 성적들 가지고 전략을 짤 때 최대한 이제 가능성 있는 걸 가지고 전략을 짜긴 합니다만, 언제든 변수는 생길 수 있거든요. 변수는 생길 수 있는데 어쨌든 논술은 그래도 준비를 해놓으면 논술 때문에 배신당했다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원서를 쓸 때 논술 가지고 원서 쓸 때 요 친구 제가 광운대까지 썼는데 더 밑에까지 쓰진 않았거든요. 광운대 밑에도 뭐 산업기술대라든지 뭐 이런 데 쓰진 않았어요. 요 성적 되면 사실은 거기까지 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요 정도까지는 되겠지 라고 하는데 어쨌든 조금 아래쪽까지도 원서를 쓰긴 씁니다. 근데 경험상 거의 80% 이상의 학생들이 그렇게 약간 낮게 쓴 학교, 그 정도가 적정 라인에 가까운 수능 성적을 받아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수능이 거기까지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수능이 잘 나오면 좋지만, 물론 잘 나오는 경우들도 한 1, 20% 돼요. 근데 한 7, 80% 정도는 그게 약간 떨어져서 그 정도의 라인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원선을 보통 말씀을 드릴 때는 이제 정시로 갈 수 있는 라인보다 적정이거나 상향이거나 논술의 기본적인 원서 전략은 적정인 상향. 학종과 교과의 경우는 적정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쓰죠. 합격을 일단 확실히 보장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Q&A에 좀 넣어놓긴 했는데요. 만약에 학종 3장, 논술 3장 쓰면 원서를 쓸 때 높은 학교를 학종으로 쓸 거냐, 논술로 쓸 거냐. 당연히 논술로 써야죠. 높은 학교는. 도박해봐야죠. 낮은 학교는 당연히 학종으로 써야죠. 논술은 낮게 쓴다고 붙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날따라 시험 컨디션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학종은 낮게 쓰면 되거든요. 학종 교과는 그래도 낮게 쓰면 되긴 돼요. 다만 그 낮아야 되는 게 좀 많이 낮아서 그렇지. 어쨌든 되긴 돼요. 그래서 이제 논술을 높여 쓰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합격을 한 경우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논술 전형이 일반. 학종으로 붙은 것보다 논술로 붙은 게 당연히 학교 그레이드가 2~3개 이상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급한 것들이 많다 하더라도 논술을 할 거라면 빨리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6개 정도 케이스를 보여드렸지만 그 케이스들 중에 딱 안 떨어지는 것들 워낙 복잡한 사항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조금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간담회 이후로 상담 일정도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정도 이렇게 그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빼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상담실장님이 다시 안내를 아마 하실 것 같은데요. 그거 예약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한 1시간 정도 수시 적합성 테스트 이런 것들을 좀 하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 이제 포인트가 이제 학생 상담 이거는 이제 주요 모의고사가 있으면 하고요.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학생이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합니다. 그게 쉬는 시간이든 아니면 따로 찾아오든 언제든 선생님 저 이번에 뭐 있어가지고요. 아니면 이번에 뭐 어느 학교 모의고사 논술 모의고사인데 이거 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 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항상 질문하면 항상 상담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6월에는 공식적으로 무조건 하는 상담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 상담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휴관 기간에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학생 상담을 먼저 하고 그 다음 학부모 상담을 합니다. 저는 입시얘기의 뼈대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학생하고 공유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학생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모님은 사실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학생과 먼저 상담을 하고 주력 과목을 먼저 정해주고 네가 공부배분, 학습배분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를 먼저 다 이야기를 해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 네가 약한 부분이 뭐야? 그게 심지어 수학이 아니어도요. 네가 이 부분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영어만 빼고요. 영어만 빼고요. 영어는 저도 학교 다닐 때 1등급이 안 나올 때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1등급은 아니었어서 영어는 빼고 나머지는 항상 과목 상담까지 다 합니다. 그렇게 상담을 하면 그걸 가지고 그 다음 중간고사 요강 기간에 학부모님들이랑 공유해요. 그 내용.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얘기를 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선생님을 통해서 가급적 하시라 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애들은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엄마가 얘기하면 안 듣습니다. 아무리 얘기하면 안 들어요. 그 좋은 얘기들을 근데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라도 가급적이면 학습에 관련된 이야기를
뭐 평소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랑 또 다른 얘기겠지만 밥 잘 먹고 다녀라 이런 건 다른 얘기지만 학습에 관한 거라면 선생님들을 좀 거쳐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6월달 상담하고 이제 기말고사 때 그 내용 공유하고요. 예. 그다음에 원서 쓸 때 학생이랑 원서 여기 쓰자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회 진도 문자 보내드립니다. 사실 이 진도 문자는 사실은 오늘 진도가 뭐 배웠어요. 오늘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정식에서 뭐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웠어요. 이게 어머님들한테 보내드리면 어머님들한테 그게 사실 엄청 큰 의미가 있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진도를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꼭 체크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지만 말하자면 저는 이걸 일종의 그냥 소통 창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보내드리면 물론 그걸 체크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카톡으로 그냥 문자 한번 보내주고 혹은 전화할 때 훨씬 더 부담 없이 연락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계속 보내드립니다. 상시 상담 가능하고요. 언제든지.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을 할 때는 사실 포인트를 조금 많이 갖고 갑니다. 어떤 포인트를 많이 갖고 가냐면은 성적 분포에 대한 적합한 원서 상담은 당연하죠. 이거는 뭐 논술 강사라면 입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해야 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주요 시기별로 이제 어떤 쪽에 집중해야 될 거냐 이거 얘기하는데 이거 애들이 이미 벌써 알아요. 자기 내신 얼마 정도 되니까 나 이거 인솔 하려면 이거 안 되겠는데 저 논술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다 알아요 이미.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별화되는 포인트는 아닌데요. 시기별로 집중이 필요한 수능 과목을 요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논술 공부는 저하고 같이 하니까 제가 계속 논술을 지도하고 있으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첨삭하면서 계속 봐줄 수가 있는데 수능은 저랑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전략 과목을 잘못 세팅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인서울 자체가 목표인 경우.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탐구 2개 과목 그냥 하나라고 치고요. 성적 분포가 3333인 거 하고요. 2244인 거 하고요. 각 등급의 중간이라고 치고요. 합은 똑같습니다. 즉 평균은 똑같아요. 근데 입시에서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3333이 유리하겠어요? 2244가 유리하겠어요? 3333 2244 애매하죠? 2244가 유리합니다. 3333은 경희대 건대 시험 못 칩니다. 최저 못 맞춰요. 2244는 시험 칠 수 있습니다. 정시로 넘어가서 표준 점수를 환산하더라도 2244가 나아요. 그러니까 평균이 같다면 점수 편차는 좀 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잘하는 과목을 더 잘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못하는 과목은 포기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인서울이 안 되는 성적에서 인서울 자체가 목표인 경우에는 5개 과목 다 못 갖고 갑니다. 선택과 집중해야 돼요. 2과목 정도 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 버려요. 일단 어머님들도 못 버리고 학생들도 못 버려요.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전략 과목 세팅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를 버리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양심적으로 찔려해요. 아, 내가 못하니까. 아, 이거 버려야 되는구나. 아, 내가 게을러서 그렇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게으른 게 아니고요. 목적을 위해서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한 거예요. 특히나 이과 애들 중에 영어 싫어하는 애들 많거든요. 단어 암기하는 거 엄청 싫어하는 애들 많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과목 상담할 때 영어는 뺍니다. 제 영어는 사실은 늘 1등급이 나오긴 했지만 2등급이 찍은 적들이 많아서 제가 영어 상담을 안 한다는 거고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나쁜 성적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영어가 못한다고 생각하고 영어를 그냥 포기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물론 제 배경이 좀 뭐 주위 다른 애들이 다 잘하니까 그런 것도 있긴 있었는데. 하여튼 뭐 근데 어쨌든 그게 학생들이 자기가 게을러서 혹은 내가 못해서 그런다라는 것 그렇게 양심이 찔리면서 이렇게 다운이 돼요. 그러면서 그 선택 못 하거든요. 그거 아니라고 알려줘야 돼요. 이건 네가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거야. 라는 거. 대신 다른 과목 더 잘하게 만들면 돼. 그거 해줘야 되거든요. 심리적인 부분 되게 많이 터치해줘야 돼요. 고3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게 제일 문제예요.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와중에 엄마 아버지가 옆에서 쪼이잖아요. 더 심해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뭔가로 얘기를 하실 게 있으면 가급적 선생님을 통하라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전략 과목 선택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선호 과목과 성향에 맞는 솔루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성적에 비해서 국어가 잘 나와요. 근데 얘는 사실 국어보다는 보통 그런 경우가 언제 많냐면 영어에 많아요. 어려서부터 영어를 하도 시켜놓으니까 영어 성적은 잘 나와요. 근데 애가 영어를 너무 싫어해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들.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어를 엄청 했고 영어 성적은 1, 2등급 늘 나오는데 과목 너 어떤 과목 제일 좋아하니?부터 물어보면 영어가 제일 뒤에 있어요. 영어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그만큼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한테 영어를 과연 전략 과목으로 갖고 가야 되느냐? 그러면 그게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져야 돼요. 성향도 중요합니다. 선호 과목과 성향.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시기가 지금 정도 시기라면 더더욱이나. 물론 이게 9월달 가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그때는 성향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성적 나오는 대로 가야 돼요. 그때는 그래야 되는데 시기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학습 효율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과목 경우에 따라서는 과목별 학습법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성적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가급적이면 멘탈 관리라는 부분으로 좀 많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학부모님들하고도 약간 마찰이 되는 경우들이 조금 생겨요. 학부모님들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얘를 좀 더 쪼여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선생님이 또 그렇게 또 못 따라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더 쪼이면 애가 튕겨나갈 것 같은데 뭐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멘탈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개별 어떤 과목에 이런 것보다도. 네. 특히나 6월 성적이 일부 과목에서 깨졌을 때 원래 늘 2등급 나오던 과목인데 갑자기 4등급이 나왔다. 그러면은 막 정신을 못 차려요. 6월달 정도 돼. 9월 더 심하고요. 당연히. 원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그때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수업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상담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고요. 수업에서도 특히 이 시기에는 첨삭의 양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쓰기 첨삭 엄청 많이 시키거든요. 보통 선생님들이 대부분 논술 강사, 논술 수업들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첨삭은 수업 때 푸는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한 문제 첨삭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수업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보통 첨삭을 최소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그러니까 수업 시간 했던 모든 문제에 전부 첨삭 대상입니다. 다 첨삭해요. 그게 1년 내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집중적으로 한두 달 정도는 그렇게 사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양이 어느 정도 잡히면 그 뒤로는 사실은 자세한 첨삭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왜냐하면 수학은 글쓰기적인 요소가 그렇게까지 강한 건 아니에요. 답 찾는 게 더 중요하지. 국어 언어 논술하고는 다르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모양이 안 잡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는 처음에 다시 쓰기 첨삭을 엄청 많이 시킵니다. 문제 개수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증명 과정 많이 조금 강조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증명하는 방법을 좀 가급적이면 많이 보여주려고 하고요. 그런 거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를 하고 학습법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근데 학습법 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3, 4월까지는 사실 학습법 얘기해도 됩니다. 수학에 대해서는. 근데 수학만 다른 과목은 아닌데 수학은 그래요. 이거를 6월달, 7월달 가지고 학습법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학습법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학습법을 얘기해서 그걸 뭔가를 바꾸려고 하면 그게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가 한 서너 달 이상 걸리는데 그 효과 나올 때쯤 되면 수능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오히려 학습법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 효율이 나쁜 방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그대로 가야 돼요. 그게 특히나 여름 방학 들어가 버리면 7월달 넘어가 버리면 그래서 저는 6월 이후 정도로는 아예 수학은 학습법 얘기를 안 합니다. 예. 근데 지금은 해요. 지금은 좀 많이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 예. 그래서 어쨌든 입시 전체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 버라이어티들은 많이 발생하고요. 그 개별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받아보시면 훨씬 더 좋고요. 입시 전체적인 특히 이 지역의 특성에서 논술은 여전히 계속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든 활용할 여지가 늘 있다. 특히나 뒤로 갈수록 지금은 생각을 못 하더라도 뒤로 갈수록 논술 안 해놨던 것들이 부담이 될 때들이 생겨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할 거라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고 그리고 논술을 안 하고 갈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뭐 질문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예. 네. 네네. 네.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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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예. 네. 네, 전국은 그렇죠. 예. 논, 예, 논술을 치는 학교. 그러니까 논술 전형 자체가 없는 논술을 안 치는 학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인서울권 정도에서만 논술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로 넘어가더라도 일부 정도에서만 논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국 단위라는 거는 저기 뭐 제주 뭐 이런 데까지 다 합쳐진 거의 비율이기 때문에 3점 몇 퍼센트 정도가 그렇게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뭐. 예. 논술 치는 학교가 대략 한 35개 정도 됩니다. 예, 35개 학교. 예, 예, 논술 치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들을 뜯어보면 늘어난다는 거죠. 네, 예, 예, 네, 네, 그럼요. 아, 그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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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그게 사실 저도 늘 말씀을 드리면서도 약간 딜레마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수능 선생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을 같은 학원 강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사실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좀 부담스러운데,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으면, 그러니까 더 뛰어난 수학 능력을 갖고 있어, 수학 실력이 더 좋아지면 논술을 하기에 더 좋으니, 지금 수학 실력이 완성이 안 돼 있으니 이걸 더 완성시키고 논술을 시작해라라는 논리예요. 물론 그 논리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그 논리가 성립되려면 계산 중심의 학교여야 됩니다. 왜냐면 수능 수업에서 계산밖에 안 하니까요. 수능에 증명이 없어요. 수능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더라도 증명을 수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 문제 자체가 증명 문제가 없으니까요. 수능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증명 형태로 나오는 논술 학교의 시험을 준비하기에는 안 좋은 거예요. 기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시기가 늦어질수록 요 학교 분포 이렇게 쭉 지금 뭐 다시 볼 건 아니지만 학교 분포 쭉 있을 때 시기가 늦어지면은 요 앞쪽으로만 선택의 폭이 제한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렇게 늦게 시작하고 선택의 폭이 제한되느냐 하면은 수능 선생님들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7월 달이 돼 있으면 그렇게 돼요. 예, 보통 상황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물론 그 수능 선생님들의 얘기가 반드시 잘못된 건 아니지만 논술 강사의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합니다. 왜냐하면은 입시판 전체에서 논술 강사의 목소리가 어머님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비율이 거의 없어요. 저희 논리가 보통 어머님들이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논술을 전임으로 하고 있는 강사가 이 동네 몇 명이나 될까요? 수능 강사는 엄청 많은데 학교 선생님들도 사실상 수능 내신의 입장이시기 때문에 논술 강사들의 논리가 거의 이야기가 잘 안 나갑니다. 논술은 논술 자체로 1년 커리큘럼이 있어요. 근데 그 1년 커리 중에서 최소한 반 이상이 떨어져 나오고 나머지만 배우게 되면은 논술이 약해집니다. 물론 그런 건 있어요. 학생 자체가 매우 뛰어난 학생이면
논리 증명형 문제도 나중에 얹어도 되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애들은 1등급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학습법 얘기할 때 보통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어머님들한테도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수능과 논술은 학습법이 달라야 하는가? 아니에요. 같은 수학인데 수학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모양새가 수능 문제든 논술 문제든 둘 다 잘 풀어야 돼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학생들이 제대로 된 방식 공부를 안 해요. 실제로 못 합니다. 그래서 수능 학습 방식은 기본적으로 유형별 학습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문제 유형을 많이 풀어보면서 문제 경험치가 늘어나면 그 유형에서 주로 다루는 것들이 저절로 익혀진다라는 형태로 가는 건데 논술은 조금 다르거든요. 원리부터 내려와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제대로 한 학생들은 당연히 원리부터 시작해서 문제까지 한 방에 다 해야 되는데 수능 문제를 풀건 논술 문제를 풀건 항상 이걸 훑어줘야 이게 제대로 된 방식인데 그렇게 공부를 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1등급 안에 있어요. 그래서 1등급 안에 있는 애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3등급 정도의 등급대로 내려오면 훈련하는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문제 유형이. 그러니까 미적분이 어려울까요? 방정식이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열이 있고 미적분이 있어요. 이게 이야기가 좀 장황해지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영재발굴단 이런 거 보면 아니면 옛날에 송유곤이나 이런 친구들도 보면은 애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어떤 문제집 풀고 있냐 봤더니 미적분 문제를 막 풀고 있어요. 와, 얘는 어마어마한 천재구나. 그거를 수학을 좀 잘 아는 소위 이제 원래도 자기가 똑똑해 봤던 친구들이 보면 예, 접니다, 저. 제가 보면 애가 미분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근데 어쩌라고? 그게 천재성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적분 문제는 계산 연습의 영역입니다. 걔 그거 3학년 아니라 지금 저희 초등학교 2학년 이제 들어가는데 걔한테도 제가 3일만 연습시키면 적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할 수 있어요. 그거 천재성 보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어려운 단원이 있고 애들이 연습이 안 해서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수능에서는 연습을 시킨다는 걸로 가는 거거든요. 수학의 뼈대보다는 일단 연습시켜서 이걸 쉽게 만들겠다. 그런데 논술에서는 뼈대도 하면서 논술 적응력을 키우겠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장의 차이가 조금 있는 거죠. 있긴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 수업의 방식을 얻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친구들도. 왜냐하면은 유형별 학습을 통해서 양치기, 소위 양치기라는 걸 통해서 많이 갔을 때 보통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그게 3등급 앞쪽까지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학생이 기본적으로 재능을 가지고 있을 때는 2, 3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까지 갑니다. 근데 그걸 가기 위해서 다른 과목들을 많이 제껴놓고 수학에 거의 올인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까지 가거든요. 유형별 학습의 단점이 거기에 있어요. 5등급에서 3등급까지 갈 때는 어떤 방식보다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유형별 학습이. 근데 2등급 위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서부터는 논술적 방법론이 입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더 늦추는 만큼 논술이 불리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좀 이야기가 장황해지긴 했는데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어떤 예, 예. 수능 전. 수능 전에 하는 거요. 성적대가 맞고 준비가 돼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수능 전에 있다고 뭐 안 할 이유는 없죠. 아, 시험은 칠 수 있는데요. 어차피 결과 안 나옵니다. 어차피 결과를 몰라요. 시험은 쳐놓지만 결과는 수능 이후에 나오거든요. 예, 예. 예, 그거는 그렇게 우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이널 수업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다 보면 그거를 뭐 못해도 한 3, 4일 혹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은 그거 집중하느라 9월 달이라는 어떤 중요한 시기에 한 일주일 정도가 이제 빠지니까 뭐 리듬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는 할 수 있는데요. 글쎄요. 사실 저희가 파이널 일정을 짜면 그 시기에 수시 1차 파이널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날짜를 빼는 게 3일 뺍니다. 보통. 3일 정도 빼는데요. 하루 3시간짜리 3일 빠지거든요. 그거 빠져가지고 수능에 지장을 받는다. 글쎄요. 도대체 얼마나 지장을 받을까요? 예.
예, 다 제가 직접 합니다. 네. 네, 네. 기본만 있으면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기본밖에 못 합니다. 네. 대학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기하 문제, 확통 문제를 중하위권 대학에서 못 냅니다. 문항이 많아봐야 보통 대부분 학교들이 2개 문항 혹은 3개 문항 혹은 정말 많으면 4개까지 나오지만 보통 3개 문항 나오는데 그 3개 문항 안에서 그리고 논술 문제는 다 똑같이 시험을 쳐요. 물론 시간대가 다르면 다른 문제를 줍니다만 얘가 전작관지 생물관지 관계없이 다 같은 문제를 줘요. 그런데 거기에서 선택 과목을 유불리가 매우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왜냐하면 미적은 선택자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수투의 미적이 들어와 있어요. 수투의 미적이 있기 때문에 미적 문제는 원래 그리고 대부분 학과에서 다 쓰기 때문에 쉽게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기하 쓰는 학과가 몇 개나 있을까요? 대학에서. 게다가 확통은 문과에서 하는데 그거를 굳이 세 문제 안에 대부분 쓰지도 않는 걸 문제를 내면 그 이후에 쌍욕을 어떻게 들어먹으려고요. 대학에서 그 위험 부담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수들 입장에서도 굳이 그걸 낼 이유가 없어요. 기하 내려면은 뭐 물리과 교수님들은 주장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물리과 교수님이 뭐 입장 뭐 학교 입장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굳이 기하 내자고 주장하시지 않죠. 서울대 연대가 되면 다릅니다. 서울대 연대는 달라요. 그쪽은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경희대 이하에서 말씀드려요. 경희대 심지어는 경희대 이하에서는 미적도 빠지는 데들이 많습니다. 미적도 빠지는 데들이 많은데 굳이 확통 내겠다고요?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확통 교과에만 나오는 심화된 내용은 안 나오고요. 안 나올 것 같고요. 뭐 제가 출제하는 거 아니니까 거의 안 나올 건데 수원 수투 기본 수학에 나와 있는 경우의 수를 세는 부분들은 나오겠죠. 제가 그게 확통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나온다고 봐야죠. 근데 그거는 확통 안 했다고 못하는 거 아니니까요. 기하 안 했다고 못하는 거 아니니까요. 네, 그 정도는 나온다고 봐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중하위권에서는 물론 다 준비할 수 있으면 매우 좋겠지만 수능에서 치지 않을 과목을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은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다. 그리고 어차피 확통이나 기하가 잘 되어 있는 친구는 없어요. 기하는 있겠죠. 기하는 선택 과목이 있으니까 기하는 좀 있겠지만 확통이 잘 되어 있는 애들은 어차피 없어요. 근데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이 워낙 소수예요. 입시에서.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도 그것만을 목표로 내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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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이 제일 많긴 하죠. 7월 때.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긴 하죠. 네. 네, 수업을 어떻게? 네, 수업 자체는 같이 진행합니다. 예, 어차피 이제 어, 논술 수업이라는 것이 개별 주제별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되었을 때 달라지는 점 중에 하나는 매회 모의고사를 봅니다. 매회 모의고사를 보면서 매회 이제 점수가 나오는 거죠. 뭐 그런 좀 더 실전적이다라는 형태로 가 있는 거고요. 대신 그렇게 되면은 일찍부터 들었던 애들이 그러니까 수능이 비슷하게 성적대가 나오는 친구들이라도 일찍부터 들어왔던 애들이 조금 더 위쪽을 차지하면서 점수 분포가 보통 나오게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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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일단 뭐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사실은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부분은 좀 이제 성격적인 부분과 멘탈적인 부분들이 작동을 하는 것이라서 이게 객관적으로 실력이 얼마만큼이니까 자신감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상담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학생을 데리고.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게 학교 선생님, 그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 제가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 만이라는 게 어떤 말인지. 학생 이름이 어떻게 해요? 아, 주한이 어머니세요? 그러니까 많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멘트 앞에 워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뭐를 많이 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였을 텐데 그걸 앞뒤를 다 잘라내고 그냥 많이 할 필요 없다 이렇게만 돼버리면 그 논술을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되면 그건 아니거든요. 예, 아마 그 구체적인 어떤 아니면 주한이가 조금 오해를 한 부분이 있거나 뭐 어차피 뭐 그거는 이제 어차피 모의고사 이후에 다시 상담을 할 거니까 제가 주한이랑 다시 한번 얘기를 좀 예, 해볼게요.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어차피 뭐 앞으로도 이제 뭐 종종 뭐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이제 설명회들이 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입시판 전체에서 논술 강사의 목소리가 잘 안 나갑니다. 거의 논리들이 잘 없어서. 그래서 저희 이제 올해는 유튜브를 이제 시작해서 저희 학립논술 유튜브 채널에 이과 부분에서는 제가 계속 영상을 올리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뭐 제가 뭐 유튜브를 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뭐 이런 거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구독을 해두시면 찾아가기 좀 편하시니까 그래서 한 번씩 제가 뭐 거의 이제 녹색 화면에 제 얼굴이 해서 나가니까요. 뭐한 번씩 보시면 조금 더 이제 궁금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제 설명을 일단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담 신청은 또 신청대로 하시고 예, 뭐 필요한 게 있으시면 또 뭐 끝났으니까 또 나가서 물어보시 예, 감사합니다. 네.